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124페이지 펼쳐보시면 내하 피복 부분이 나옵니다. 내하 피복. 자, 내하 피복은 철골이, 이 철골은 보통 우리가 이 철이라는 강제는 보통 900도씨 이상의 하재 온도가 되면 900도씨 이상 되면 강도가 제로 상태가 됩니다. 강도가 제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대략 500도씨 도달되면 강도가 3분의 1 정도로 줄고요. 그 다음에 600도씨 정도 되면 강도가 2분의 1로 탁 떨어지고 900도씨 이상 되면 제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철이 강도를 못 받아주면 그 구조는 붕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철골 구조는 자체적으로 내하적인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철골 구조는 그래서 내하 피복을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내하 피복이 필요하게 됩니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하 피복 개념 지금까지 총 2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2번 기출되었는데, 그때 한 번은 8회 때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가 됐고요. 왜 그런가 하면 시험이 우리가 11회 때부터 도입이 됐는데 잘못해서 8회 때 기출을 했습니다. 제가 8회 때 농담 삼아 아빠 철골 구조가 시험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야기했는데, 난 철골 구조가 들어간다는 소리 나지 않았는데 11회 때부터 우리 시험에 도입이 됐거든. 그래서 8회 때 잘못 기출을 해서 시험 문제가 모두 정답이 돼서 됐고, 한 번은 이제 14회 때 내하 피복 공법 종류를 갖다 출제를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내하 피복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시방서 부분은 지금부터 열심히 하지는 마시고요. 아직은 2번 내하 피복 부분이 시방서 부분이고, 그 다음에 127페이지 그 내하 피복 공법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종류는 이론상 개념은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약간 다릅니다. 시방서에서 분류하는 거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흐름이 시방서 쪽으로 가서 내는 방향이 다른 시험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하 피복 공법 종류를 그걸로 꼭 외우지 마시고요. 125페이지 보시면 내하 피복 공법의 종류 해가지고 크게 남는 게 나옵니다. 크게 페이지 125페이지 보시면 2번에 내하 피복에서 2번 보시면 바탕 만들기 다음에 2번 내하 피복 공법의 종류 나오죠. 그래서 이제 크게 이 종류는 공법의 종류는 크게 일단 도장공법이 있다. 바르는 도장공법. 도장공법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무슨 공법이 해놨습니까? 습식공법. 습식공법. 습식공법은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것을 무슨 공법? 습식공법이라고 합니다. 습식. 그러면 습식공법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뿜칠공법이라든지, 안면 같은 거, 성면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뿜칠하는 뿜칠공법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이런 것을 탓을 하는 타설공법이 있어요. 그러면 콘크리트를 탓을 하려면 물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타설공법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단일 모르타를 바르는 미장공법이 있습니다. 미장공법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조적공법이 있습니다. 벽돌 같은 걸로 콘크리트 블록을 하는 조적공법 개념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습식공법이에요. 그리고 건식공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 건식, 물 사용하지 않는 건식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성공법 몇 가지로 나누는데 그게 4가지로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합성공법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앞으로 시험은 뭐 종류를 내면 습식공법을 혹시나 낼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십시오. 습식공법은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습식공법. 이런 측면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습식공법 중에서도 최근에 보면 우리가 많이 쓰는 이 뿜칠공법이 있죠. 자, 이 뿜칠공법에 대해서 특성을 간단히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뿜칠공법. 뿜칠공법의 이 장점, 자, 뿜칠을 하면 좋은 점이, 장점이 무엇이 있느냐.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공이 어떻게? 용이 뿜어주니까 시공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잡 부위, 자, 이런 복잡 부위 같은 데도 시공이 용이하죠. 복잡 부위도 시공이 용이한 것이 잘 할 수가 있죠. 용이한 것이 뿜칠공법의 장점으로 속합니다. 장점 개념입니다. 뿜어주니까, 자, 공사는 쉽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뿜칠공법의 단점 개념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단점이 돼요. 자, 여러분들, 뿜게 되니까 재료가 어떻게 비산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손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단점적인 측면에서는 재료의 손실이 많아진다는 거죠. 재료의 손실이 많아지고, 자, 뿜는데 일정한 두께로 뿜을 수 없죠. 인간이 뿜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입자들이 날아가서 붙으면서 자기네가 두께 되면 이동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많이 뿜지만, 그래서 이제 이 두께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두께가 불균일해요. 불균일하다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간단히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냈던 건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8회는 잘못 출제고, 그리고 한번 뿜칠 공법적인 측면 종류를 한번 딱 냈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답이 됐던 것이 저것이 답이 됐습니다. 타일 붙이는 공법이 압착공법이라는 게가 이제 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봅니다. 페이지 130페이지.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자, 얘가 아파트 주뼈대죠. 아파트의 주뼈대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3문제에서 4문제 사이로 출제가 될 겁니다. 보통 지금 가장 많이 나온 해가 6문제 냈었습니다. 10회 때. 그때 뭐 난이도 조절하려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낸 것이고, 요새는 3문제에서 4문제 사이. 적게 나오면 3문제, 많이 나오면 4문제. 아주 정확히 나옵니다. 옛날에는 막 정신없이 막 냈어요. 내다 보면 막. 옛날에 초창기에는 25문제 시험 쳤다가 20문제로 갔다가 다시 40문제로 오게 됐거든요. 근데 막 25문제, 20문제 이렇게 낼 때요. 전기설비에서 많이 나올 때 6문제 막 이래 냈었어요. 정신없는 거죠. 원래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균등하게 좀 내주는 것이 기본이어야 되는데, 맞죠? 방향성 없이 막 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정확히 딱딱딱 구분해서 냅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이 2가지입니다. 철근하고 뭐하고 콘크리트는 재료, 이 2가지 합성된 거야. 콘크리트는 이거잖아요.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이죠. 이 자갈을 배합을 해서 물비빔한 건가요? 배합을 해서 물비빔한 것이 바로 콘크리트잖아요. 물로 비빔한 것. 이것이 콘크리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가지 장점을 활용한 거죠. 서로서로. 그러면 이 철근이란 재료가 있고, 무슨 재료? 콘크리트. 이 2가지 재료가 있잖아요. 콘크리트란 재료. 이 2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철근의 장점은 이거거든요. 철근의 장점은 첫 번째, 잡아당기는 힘이 굉장히 잘 견딘다는 게 인장력에 강해요.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을 무슨 력?
인장력이랄게,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잡아당기는 힘이.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잘 견딥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차력사들이 철근 굽히는 사람은 차력 나오는데 철근 잡아당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유리겔라가 숟가락 굽히는 건 했어도 철선 잡아당기는 건 안 했죠. 맞아? 잡아당겨서 끓이는 거 했으면 초능력자로 인정할 건데 장난친 거죠. 유리겔라는 마술사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맞지? 유리겔라 초능력자였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마술사라고 봤는데, 나 어렸을 때 마술사로 봤는데 장난 사기치고 앉았네 이랬는데 유리겔라 옛날에 했었죠. 그래서 자, 난 촌에서 이랬는데 장난치고 초능력자가 어디 있어 이랬지. 초능력, 진짜 초능력 있는 사람은 안 나타날 건데. 맞아. 나는 내가 초능력 있으면 그냥 광고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인장력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이겁니다. 철근은 연성이 우수하죠. 연성이 좋습니다. 연성은 자, 늘어나는 성질이죠. 철근. 콘크리트는 잘 안 잡아당기도 잘 안 늘어나죠. 변형이 안 생기지만. 그래서 연성이 좋습니다. 자, 철근은. 그리고 그래서 인장력이 우수하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철근은 연성이 좋기 때문에 뭐다 가공할 수 있죠. 맞죠? 여러분들, 철근은 굽혀지지만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가 굽혀지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맞죠? 예. 철근은 굽혀지지만 콘크리트를 굽힐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 좋고,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장점. 근데 이제 단점을 많이 공부하죠. 자, 단점은, 철근의 단점은 이겁니다. 첫 번째, 불에 어떻게, 화재에 어떻게 취약하다는 거다. 맞죠? 그래서, 비내화적이라는 거예요. 불에 약해, 고온에 약합니다. 비내화적이다. 자, 내화성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내화성이라게. 그래가지고 내화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내화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뭐다? 내화성이라고 하죠. 이 화재. 불에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질.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내화성이라고 합니다. 내화성. 그래서 내화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자, 철근은 가늘고 길게 뽑기 때문에 이 자굴이 발생이 되죠. 자굴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늘고 길게 뽑기 때문에 하중이 작용이 되면 굴절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굴. 그래서 자자가 앉을 자자입니다. 사람이 앉으면 다리가 어떻게? 구부러지죠. 또 체조 선수 이런 사람들은 안 굽히고 앉을 수 있죠. 다리 쫙 벌려가지고 앉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자굴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자, 녹슬기 쉽다는 거예요. 녹슬기 쉽습니다. 녹슬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콘크리트가 그걸 보완해 준 거죠. 이 콘크리트란 재료는, 콘크리트의 자, 장점은 무엇인가 하면, 장점은 자, 콘크리트는 압축력에는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물은 압축력. 압축 강도 굉장히 강합니다. 압축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누르는 힘에는. 그래서 콘크리트가 지금 현재 실험실에서 나온 강도가 현대건설에서 강도 나온 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1m, 1m짜리 콘크리트를 만들면 이렇게 1m, 1m짜리 1제곱미터 위에, 자, 미국에서 지금 항공모함 와 있죠? 그 항공모함을 얹어도 파괴되지 않는 강도입니다. 엄청난 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압축력. 그래서 압축력에 강해요. 그 다음에 얘가 콘크리트의 장점은 철근의 부식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철근이 녹슬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철근이. 보통 콘크리트의 pH가
콘크리트 pH가 11 이상 유지가 되면 철근의 부식을 방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철근보다 뭐다? 내화성이 강하다는 거죠. 철근보다 불에 강해. 내화성을 자 우리가 좋습니다. 철근보다 내화성이 좋기 때문에 불에 견디는 성질이 좋아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내화적인 구조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근의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느냐? 철근의 단점은 바로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단점 개념은 첫째, 얘는 인장력에 약해요. 인장력에 굉장히 약합니다. 잡아당기는 힘에는 굉장히 약해요. 누르는 힘에는 강하지만, 그리고 연성이 없죠. 연성이 떨어집니다. 연성. 늘어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는 딱 균열이 가버리죠. 어떤 장면에. 그래서 연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겁니다. 서로의 장점으로 단점을 상호 보완해 준 구조예요. 서로 단점을 장점으로 보완해 준 구조로 해서 둘이 붙어버리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철근과 콘크리트가 합성이 돼서 일체식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둘이 잘 부착력이 좋아서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철근이 무엇을 분담한다? 인장력 분담을 하고요. 콘크리트가 압축력 부담하고 설계한 것이 바로 철근 콘크리트의 성립 배경이 되는 거다. 그래서 철근이 인장력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장력에 분담을 한다는 것은 저항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인장에 잡아당기는 힘의 저항은 누가 해준다? 바로 철근이 해주고, 콘크리트가 압축력 부담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콘크리트가 압축력 부담하도록 설계를 한 거야. 분담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각각을 저항을 해주도록 설계한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개요에 보시면 1번 철근을 짜고 콘크리트를 부어 일체식으로 구성한 라멘 구조로서 우수한 내진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지금 포항에 지진 났을 때 보면 벽돌이 떨어지죠. 그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붕괴된 건 아니잖아, 맞죠? 지금 파괴되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조적조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벽돌 구조가. 벽돌 있죠? 벽돌은 단순하게 벽돌을 모로타로 접착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적식 구조에 사시면 안 돼요. 벽돌 구조. 지금 지진이, 우리나라 지진은 지금 현재 이겁니다.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죠. 동일본 대지진으로 해서 일본 열도가 움직였거든. 우리나라도 딸려가야 돼. 그 이란입니다. 일본이 이동했는데, 맞죠?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약간씩. 맞죠? 일본만 뚝 떨어지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맞죠? 우리나라도 약간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당분간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평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옛날부터 이미 예견을 했던 사실이고 계속 이루어집니다. 잔잔하게. 근데 최대치는 내가 생각하기는 7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잘하면 한 6점 얼마까지는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 정도 생기려면 일본에 어느 정도 지진이 생겨야 되는가 하면 10이 돼야 돼. 10 전후의 지진이 생기면 우리나라에 7 정도가 올 거예요. 7 정도. 그래서 일본이 9점 얼마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6점 얼마까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5.8까지 왔었죠. 다행히 5.8까지 경주가 와서 다행이에요. 6 넘어갔으면 사람이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항에 5.5 정도 왔죠. 그래서 이 6 넘는 지진이 오면요, 사망 사건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라멘 구조하고 벽식 구조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라멘 구조하고 벽식 구조를 배웠죠. 자, 라멘 구조. 자, 라멘 구조는 원래 라멘이란 것이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란 뜻이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란 뜻이에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멘 구조하고 벽식 구조, 이 벽식 구조도 제가 세 가지를 해드렸었는데, 그러면 라멘 구조 형태는 철근 콘크리트 부재가 어떻게 구성이 됐다? 기둥이 있어야 된다.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기둥이 필요해요. 기둥이. 그러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를 무엇이라 한다? 보라고 하고, 이 보가 꼭 있어야 돼요. 보가 없으면 라멘 보가 필요하고, 거기에 뭐다? 바닥판 슬래브가 있는 구조입니다. 바닥판. 그래서 바닥판 슬래브를 구성한 것을 보통 라멘 구조,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보통 라멘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벽식 구조, 벽식 구조는 이것을 벽식 구조라고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무엇이 있다? 벽이 있어요. 자, 이 벽체하고, 자, 이 바닥판으로 구성된 구조입니다. 슬래브로. 그래서 이 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닥판 슬래브가 있는 겁니다. 바닥판 슬래브가 있는 구조. 이것을 벽식 구조라고 하는데, 이때 이 벽이 자, 내력벽이면서 전단벽 역할을 동시에 하중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했죠. 그리고 전단벽. 전단벽이라는 것은 수평 하중 행력에도 저항할 수 있는 벽이 뭐다? 전단벽이에요. 이거는 이 전단벽은 행력이 바로 수평력이에요. 지진과 같은.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건물에 있으면 진동을 더 많이 느껴요. 땅 위에 있으면 적게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보통 건물에 진동 주게 있는데 그것도 흔들어 버리니까 더 느끼는 거예요. 땅은 그 지진파 그것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있을 때 지진을 더 많이 느껴요. 특히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으면 더 많이 느껴요. 느꼈습니까, 어제? 못 느꼈습니까? 네, 못 느꼈으면 본인이 거의 서가 있거나 이랬을 때입니다. 그리고 튼튼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런데 약한 건물이 있어도 더 많이 느낍니다. 저는 지진 난 줄 몰랐으면 재난경보 보고 알았습니다. 나는 길거리, 부산에 있었는데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거든. 그렇게 못 느꼈습니다. 재난 문자 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건물에 있는 분들은 엄청 느낀 거예요. 특히 연약 집안에 있죠. 연약 집안에 있는 건물을 지은 분들이 더 많이 느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력, 그래서 이 행력에 수평력에 저항할 수 있는 벽입니다. 저항할 수 있는 벽이 바로 전단벽이에요. 그래서 전단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단벽. 그래서 얘는 기둥과 보를 설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보가 설계가 안 되고 벽과 이것으로 설계되는 것을 벽식 구조라고 칭합니다. 벽식 구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은 그래서 시험에 나오죠. 인장측은 철근이, 압축측은 콘크리트가 부담한다는 것은 저항한다는 거예요. 저항을 한다. 문장을 분담을 한다는 것은 저항한다는 개념과 같이 성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철근 공의 구조의 성립 이유 나오죠. 철근과 콘크리트는 온도에 대한 선팽창 계수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앞전 우리 20회 시험에 선팽창 계수로 등장이 되었습니다. 자, 선팽창 계수라는 것은 페이지 131페이지 아니다 132페이지에 있구나. 이 페이지에 보면 용어 해설에 그 해놨어요. 용어 정리에
그래서 물체의 길이가 자 온도 1도씨 상승했을 때 신작 늘어난 거하고 원래의 길이 비를 나타낸 것을 선팽창 계수라고 칭합니다. 원래 계수라는 건 수치화식인 걸 보통 계수라고 합니다. 선팽창 계수. 그러면 선팽창 계수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선팽창 계수. 다른 온도 1도씨 상승이죠. 열팽창 계수라고도 하고 열팽창 계수. 그러면 이 선팽창 계수의 반대 개념이 뭔가 하면 반대가 수축 계수죠.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줄어들 수도 있죠. 온도가 올라가면 늘어나지만 온도가 내려가면 수축할 겁니까? 그러면 선팽창 계수, 수축 계수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같습니다. 이거는 철근과 콘크리트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다르다 하면 틀리고 거의 같다는 거예요. 선팽창 계수.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에 이렇게 내세요. 한 번은 선팽창 계수로 나오고 한 번은 열팽창 계수, 한 번은 수축 계수로 나왔는데 다시 네 번째는 다시 선팽창 계수로 갔습니다. 그런데 얘는 답이 안 돼. 얘는 답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초반부터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답을 안 만들게 4번 써도 답을 안 만들어요. 몰라 이유는 묻지 마시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 답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 계속. 그래서 이제 5번을 보면 돼. 5번 그래서 1번은 자 이거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탄성계수가 나와요. 자 탄성계수를 영계수라고도 칭하거든. 답은 얘에서 유도시키는데 얘가 지문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수치 외우지 말고 5번에 보면 탄성계수 나오죠. 우측 131페이지입니까? 1페이지 보면 탄성계수, 영계수가 그 수치 외울 필요는 없고요. 원래 탄성계수라는 것은 이걸 탄성계수라고 해요. 탄성계수. 그러면 자, 이 제축, 이게 길이 방향의 제축이잖아요. 자, 이 방향, 제축 방향의 응력도에 대해서 응력, 그림으로 나타내면 도가 되는 거고, 응력은 부재 내부에 생기는 힘을 뭐라 했어요? 응력이라 했죠. 부재 내부에 생기는 힘을 응력이라 했어요. 그거 그림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응력도에 대해서. 자, 이 직각 방향, 제축 방향 응력도에서 직각 방향이 이 변형도야. 이 직각 방향의 변형도를 나타낸 거예요. 제축 방향 응력도에 대한 직각 방향의 응력도를 변형도를 나타낸 거예요. 직각 방향의 변형도를 나타낸 거예요. 이것을 탄성계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 방향의 힘에 대해서 이 반대 변형도가 얼마나 생기냐 이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면 돼. 온유알의 열을 생각하면 돼요. 온도가 높으면 엿을, 울릉도 호박엿을 잡아당깁니다. 그럼 부재 내부 힘이 이 반대 방향 많이 줄어들죠. 변형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건 탄성계수가 어느 정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근을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줄어들면서 나중에 탁 떨어지거든요. 변형이 생겨요. 근데 콘크리트는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콘크리트 잡아당기면 많이 늘어날 것,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자, 그냥 이게 콘크리트라고 보면 돼. 잡아당기면 이쪽 안 늘어나면 그냥 뚝 떨어져요. 그래서 탄성계수는 철근하고 콘크리트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같으면 안 돼요. 재료가 달라지니까 그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철근과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철근이 커요. 이거는 철근이 큽니다. 이거는 유사하다 하면 안 돼. 같다 하면 안 됩니다. 탄성계수는 다른 놈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선팽창계수, 열팽창계수, 수축계수는 거의 같다,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발 탄성계수는 어떻게 다르다는 게 같다라는 문장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하면서 얘기합니다. 탄성계수가 나오면 답을 만들 수가 있지만
다른 계수에서는 답을 안 만들어요. 아직까지 지문 4번 쓰면서 탄성계수는 한 번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똑똑한 분들이네. 분명히 낼 건데 한 번은 낼 건데 아직까지 4번 지문을 쓰면서 계속 답을 안 만들었습니다. 저것만 썼습니다. 다시 선팽장 계수로 되돌아갔어요. 예. 그래서 1번으로 안 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 탄성 계수로 갑니다. 답은 나오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아직까지는 안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알카리성 콘크리트는 철근이 녹쓰는 걸 방지하는, 이거 산성해서 2번 냈습니다. 답을 2번 유도시켰어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콘크리트는 수화작용해서 수산화칼슘 성분을 띱니다. 원래 콘크리트가 수산화칼슘 성분이거든. 성분이. 그럼 이 수산화칼슘 성분이 형성되기 때문에 얘는 pH가 12에서 13 정도 되는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강알칼리성. 그럼 보통 콘크리트의 pH가 11 이상 유지가 되면요, 철근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부동태 피막이 형성돼 녹이 안 썰어요. 그래서 pH 11 이상 유지가 되면 철근의 부식 방지를 할 수 있는 pH가 11 이상 유지면 되면 돼요. 유지가 되면 철근이 녹이 안 씁니다. 물에 있던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교량 철근 녹슬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에 잠겨서 관계없어요. pH가 11 이상 유지면 되면 녹이 안 쓰는 겁니다. 콘크리트 감싸고 있어요. 근데 pH가 11보다 떨어지면 그때 녹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반드시 녹슨다는 거 아니고 녹슬 가능성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성 이래가지고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는 산성이 안 됩니다. 콘크리트는 산성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는 강알칼리성이 있다가 이제 오래되면 사람도, 자, 이거하고 같죠? 남자가 여자가 될 수는 없죠. 여자가 남자가 될 수는 없죠. 전환 수술하기, 맞죠? 수술하기 전까지 바뀔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단지 남성의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이제 약간은 변화는 되죠. 남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젊었을 때는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하다가, 맞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있죠? 애들을 좋아해줘. 그게 중성화되는 거예요. 약간 변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할머니가 되면서 목소리가 커지죠? 여성 호르몬을 줄면서 있죠? 남성 호르몬을 줄면서 남성은 약간 여성적인 그거는 있지만 중성화는 될 수 있지만 뭐는 될 수 없다. 바뀌지는 않고. 그래서 콘크리트도 강알칼리성에서 약알칼리화는 됩니다. 그걸 보통 콘크리트 나중에 중성화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중성화되면 나중에 철근의 부식 우려는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부착 강도가 비교적 크죠. 둘이 붙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부착 강도가 둘이 좋아요. 부착 강도가 좋다 보니까 뭐 됩니까? 철거 해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철거 해체가 어렵습니다. 철거 해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파괴하고 있습니까? 폭파공법 쓰면 돈이 많이 드니까 포크레인 올려가지고 도도도도도 진동주가 있죠. 때려 부수고 있죠. 그러다가 파괴되는 거죠. 사건 사고 생겨. 왜? 저 위층부터 올려가지고 부르륵 두드리니까 계속 막 떨다 밑에 오니까요 약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래 봐요. 자, 간혹 가다 있죠. 저 뭐 헬스클럽 가서 이게 진동 주는 거 있죠. 뱃살에 막 대가 다다다다 하는데 하루 종일 진동 줘봐야 어떻게 되는지 안 좋을걸요. 잠깐 진동 주는 건 괜찮아서, 맞죠? 그래서 나는 알바 저거 주고도 안 했습니다. 이거 있죠. 차간기가 이거 둥둥둥 하는 거 있죠. 이거 알바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뼈마디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는 사람도 있죠. 나중에 막걸리 드실 때도 어떻게 됩니까? 이 떨어요. 내가 보니까. 아니, 막걸리 드실 때 손이 이렇게 막 떨어요. 와, 저거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몇 번에 한번 해봤거든. 계속해서는 안 될 직업 중에 하나더라고요. 과연 좋을까? 그 다음에 4번. 콘크리트 철근을 피복하면서 내야 내구적인 구조물이 됩니다. 요거 가지고도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왠가 콘크리트는 어느 정도 내화성을 어느 정도 가진다 했죠? 자, 그런데 이겁니다. 저거는 안 됩니다. 계속 견딜 수는 없어요. 몇 시간 정도는 견딜 수 있지만 계속 견딜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대한 저항력은 크나 인장력에는 어떻게? 약해요. 근데 그걸 누가 보강해 준다? 철근이 보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철근은 압축력과 인장이 거의 같은 강도를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거죠. 가늘고 어떻게? 길게 뽑으니까 뭐가 생길 수 있다? 자굴이 발생이 되는 단점을 가진다. 근데 콘크리트 그걸 감싸주니까 자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131페이지 허용응력 설계법하고 극한강도 설계법 참고로 해놓고 내용은 싹 삭제했어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은 10회 때 기출을 했는데 모두 정답으로 처리해 줬어요. 무슨 말이죠? 제가 그때 이 제기를 어떻게 했었는가 하면, 자, 주택관리사 건축 일반 구조거든. 우리는 건축 일반 구조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시험 내는데 이거는 출제 범위를 벗어났다 이 얘기를 했는데 바로 받아줬어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바로 받아줘서 모두 정답으로 처리해 줬거든. 10회 때 기출을 했거든요. 건축 일반 구조에 이 허용력 극한강도 설계법을 넣을 수는 없거든. 이거는 그 당시는 몰라, 지금 대학 과정을 제가 안 가봐가 모르는데 그때 대학원 과정에서 이 극한강도 설계법을 배웠거든요. 근데 이거는 건축 일반 구조 이론에 넣긴 좀 그렇습니다. 범위상. 그럼 과연 주택관리사 관리하는 분들이 극한강도 설계법까지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설계법까지는 건축 일반 구조 이론에 넣기는 문제다 싶어요. 모두 정답을 처리해 줬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모두 정답이 된 줄 모르는가 봅니다. 저는 저걸 받아보거든요. 소송 가면 소송 결과지를 다 받아보거든요. 그래서 모두 정답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넘겨가 봅니다. 132페이지 콘크리트 중성화 부분. 이건 2번 기출이 됐습니다. 기출은 2번 됐습니다. 6회 때하고 7회 때 기출이 되었습니다. 6회하고 7회 때. 6회, 7회 때 2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자, 왜 콘크리트 중성화는 시험에 나오게 됐는가 하면, 자, 그리고 지문 나온 건 많아요. 자기 단독으로 나온 게 6회하고 7회 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종합문제 지문으로 자꾸 나와요, 현재는. 자, 그럼 콘크리트 중성화는 이것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이 새로 신규 아파트만 여러분들이 관리소장님으로 갈 수는 없잖아. 노후화된 아파트의 관리소장님으로 갈 수 있죠. 그럼 노후화되면 주택 재건축 사업이나 이런 걸 하죠.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안전진단 요소 중에 하나가 콘크리트 중성화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 그래서 6회 때 나와서, 그때 6회 때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전에 강남에서요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한다고 난리였었어요. 초창기. 왜 그래 됐는가 하면 옛날에는 아파트 짓고 나서 15년만 되면요 조합을 구성한다고 난리였었어요. 지금은 오래돼야지 해주는데 옛날은 그냥 막 무작정 했어요. 빨리 돈 돌리려고. 빨리 재건축하고 막 이러면 한다 하면 아까 아파트 값 뛰고 있죠? 때려 부숴 새로 짓고 이래야지 돈이 팍팍 올라가죠.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우리도
안전진단 개념 항목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중성화 시험을 낸 겁니다. 그러면 중성화가 6회 때는 뭔가 하면 중성화 판정하는 걸 내서 중성화 판정에 대한 것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화 판정은 보통 페노프된 용액을 살포해서 여기 색깔 변화를 봐가지고 이 강알칼리성을 유지하고 있는 중성화되는 걸 판정하거든. 그 옛날 그 페노프된 용액과 관련된 부분을 시험을 낸 거예요. 그때 내가 쉴 데 없이 이걸 해가지고 냈습니다. 페노프된 용액에 대해서. 내 발음도 잘 안 됐었습니다. 그때는. 발음 어렵네요. 이러면서 수업을 했었는데. 근데 7회 때가 중성화 전반적으로 냈습니다. 중성화의 전반적인 개념을 내서 전반적 개념을 냈고요. 자, 그러면 바뀌고 있어요. 시험은 항상 바뀝니다. 자, 그러면 중성화에 대해서 앞으로 나오면 지연 대책, 방지 대책을 낼 가능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흐름을 딱 읽어야 돼. 똑같은 걸 절대 안 냅니다. 여기 분들의 특성이 그런데 이겁니다. 아까 제가 정의는 정확히 해드린 것이 뭔가 하면 이거는 종합문제 내면 계속 여기저기 한 지문씩 따가낼 수밖에 없거든. 정의는 자세하게 해둬야 돼. 자꾸 냅니다. 시험을. 정의 개념 앞에 개요 개념은 제가 정확히 해드리죠.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시험이 지금까지 한 10번은 써먹었어요. 정의 개념은. 계속 2번 다 한 번씩은 써먹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정의 개념, 개요는. 자, 그러면 자, 중성화는 그런 콘크리트가 사실 이겁니다. 콘크리트는 철근을 감싸고 있죠. 원래 아까 콘크리트 pH가 얼마라 했어요? 12에서 13 정도 돼. 수산화 칼슘은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거든요. 수산화 칼슘은 강알칼리성이거든요. pH가 12에서 13 정도를 있는데 이것이 계속 우리도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시피 늙어가야 되죠. 이거 같이. 그래서 얘가 계속 강알칼리성 유지할 수 없어. 이 탄산가스의 침투로 인해서 CO2 이 탄산가스 이 침투로 인해서 얘하고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탄산칼슘으로 바뀌는 거예요. 탄산칼슘. 그러면 이 탄산칼슘의 pH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얘가 낮아져요. pH가 8.5에서 10 정도 사이가 되거든. 그럼 우리가 아까 얼마 이상 유지해야 된다 했어요? 11 이상 유지가 돼야지 철근의 녹슬는 걸 방지할 수 있거든. 그럼 얘가 11 이상 유지를 못했죠. 그럼 철근의 부식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콘크리트 중성화라는 것은 수산화 칼슘이 자, 탄산가스 반응해서 약알칼리화 된 겁니다. 탄산칼슘으로 바뀌는 걸 콘크리트의 뭐다? 중성화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콘크리트 중성화가 콘크리트 탄산화입니다. 중성화 또는 탄산화라고도 칭합니다. 탄산화, 탄산칼슘화 됐다 해서 탄산화라고도 칭합니다. 그럼 콘크리트 중성화의 의의는 어때?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을 상실하는 거야.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을 상실하고 약알칼리화 되는 겁니다.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을 상실하고 약알칼리화 되는 현상을 콘크리트 중성화라고 합니다. 상실하고 약알칼리화 되는 겁니다. 약알칼리화 되는 거 이것을 콘크리트 중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콘크리트 중성화 진행은 자 콘크리트 표면에서 내부로 자, 이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됩니다. 걸쳐서 서서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늦은 속도로 진행을 해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진행. 그래서 피복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울수록 굉장히 서서히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탄산가스가 뭐다? 침투함으로써 생기기 때문에 서서히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중성화 아까 판정은 어떻게 하는가? 중성화 판정은 페노프텐 용액을 살포해서 하는 거예요. 페노프탈레인 이 용액을 갖다가 살포를 해가지고 판정을 합니다. 중성화 판정은. 그러면 자 그럼 어떻게 판정을 하게 되는가 하면 자 여러분들이 저거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 구조물을 파괴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코아 채취를 해요. 이렇게 콘크리트를 뚫어가 코아 채취를 해서 여기에다가 페나프된 용액을 살포를 해요. 살포를 하면 색깔 변화를 보고 압니다. 그럼 여기 표면이만 색깔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색깔 변화가 없는 데가 있어요. 무색으로 색깔 변화가 없는 데가 있고요. 붉은색 적색 톤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색 톤으로 변하면 여기는 강알칼리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강알칼리성이고요. 무색으로 변하면 이것이 중성화가 진행이 된 거예요. 이거는 중성화가 됐다는 거예요.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이 깊이를 측정해요. 중성화 깊이가 얼마만까지 이루어지는가? 중성화 깊이를 측정을 합니다. 중성화 깊이를 측정을 우리가 보통 해요. 깊이를 측정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그 건물의 피복 두께가 몇 cm로 설계됐는가를 알고, 그럼 얘 피복 두께가 5cm가 자 됐는데 중성화가 1cm밖에 안 됐다. 이건 아주 수명이 엄청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피복 두께가 두꺼워지면 엄청난 나중에 그게 됩니다. 보통 피복 두께 2cm가 되면 중성화에 걸리는 시간 대략 8.8년 전후 정도가 돼요. 근데 3cm가 되면 한 60년 전후까지 늘어나요. 64.8년. 철근 녹서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5cm가 되면 한 180년 전후가 돼요. 두께가 두꺼워지면 굉장히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판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판정 개념 가지고 6회 때 언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중성화 판정에서 이제 중성화가 이루어졌다. 중성화가 됐습니다. 그럼 중성화가 되면 문제가 이겁니다. 중성화가 이루어지면 자, 콘크리트 강도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콘크리트 강도 저하는, 강도가 떨어지는 강도 저하는 거의 없습니다. 콘크리트가 수산화 칼슘에서 탄산 칼슘으로 바뀐다 해서 압축 강도가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강도 저하는 거의 없지만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가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이 부식을 당해요. 녹슬어요. 중성화가 이루어지면 철근이 부식이 돼서 철근 부식만 이루어지면 관계가 없는데 철근의 최적 팽창이 생깁니다. 철근의 최적 팽창을 가져와요. 약 2.5배 정도. 약 2.5배 정도의 철근의 최적 팽창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감싸고 있는데 안에서 철근이 팽창되면 콘크리트에 뭐가 생겨요?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크랙이 생겨요. 그러면 균열 발생하니까 균열 사이로 뭐가 침투됩니까? 물이나 이죠? 탄산가스 침투돼서 철근의 부식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콘크리트 중성화를 빠르게 시켜서 나중에 건물에 붕괴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철근만 녹아 안 썰으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철근이 녹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콘크리트 균열 중에서 이거죠. 얘는 엄청나게 빠르게 생깁니까? 느리게 생겨요? 엄청 마지막에 생기는 균열인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제 이 콘크리트 중성화에서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연대책 한번 보세요. 133페이지 지연대책 보면 얘들은 어렵게 이거 외우려 하지 말고요. 아까 뭐의 침투로 콘크리트 중성화는 발생된다 했어요? 뭐가 침투돼서? 탄산, 외부에서 침투가 돼야 돼.
외부에서. 외부에서 침투를 잘 못 되도록 하는 게 지연 방지 대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외우려 하지 말고, 뭐 암기 뭐 도사입니까? 이 많은 거 어떻게 다 암기해, 맞죠? 암기할 것도 많기도 많잖아요. 민법도 또 암기해야 되지, 회계도 또 암기해야 되지, 뭐 시설도 암기해야 되지, 맞죠? 머리 돌아번져. 중개사 시험보다 우리 시험이 더 어려워요. 오래된 건물을 이제 중수가 판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2차 나중에 배우면 이제 하거든. 2차 정비, 관계법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하거든. 그래서 그 안전진단 항목 중에 이게 하나예요. 그럼 노화되면 우리가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한다 이런 걸 하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될 때 무조건 할 수는 없거든. 옛날에 너무 빨리 했어. 15년 되면 막 조합 결성해가지고 18년 때 사업 들어가고 막 이랬거든. 그냥 때려 부숴서 한 겁니다, 옛날에. 부실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수산화칼슘이 뿌리는 제품이 아니죠. 수산화칼슘 뭐 뿌리긴 왜 뿌리? 수산화칼슘이라는 것은 이 시멘트의 석회 성분하고 물하고 수화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수산화칼슘 성분이에요. 자, 보시고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이겁니다. 외부 마감재를 사용해 주나 타일이나 톨붙임 등의 마감재를 사용해 주시면 된다, 이게. 맞죠? 마감재를 사용해 주면 침투가 느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외선 차단제 바로 그런 거 하죠? 열심히 하고 가꾸고 있는 거예요. 맞죠? 마감재 사용해라. 그리고 그럼 도장, 이런 아파트 있죠? 도장을 자주 해주는 것도 있죠? 이 중구선을 느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피복 두께 어떻게? 두껍게 하는 거예요. 두꺼우면 느려요. 그럼 아까 했죠? 중구선에 걸리는 시간이 5cm가 되면 한 180년 전후가 될 수도 있다 했죠. 맞죠? 그리고 부재 단면을 크게 하면 그 안에 석회 성분이 많으니까, 오늘도 콘크리트는요 주변에 석기를 빨아들여서 수화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래야지 수산화칼슘 성분을 형성할 수 있거든. 그래서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럼 단면이 작을수록 중성화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작은 부재가. 단면이 크면 오래 가요. 그래서 댐 같은 건 오래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댐들은 일제시대 때 만드는 댐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일제시대 때 보통 터널이나 있죠? 이 터널 이런 거 만드는 거나 공사해 놓은 게 아직도 버티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단면이 어떻게 크게 공사했잖아. 그런 건 오래 가는 겁니다. 단면이 클수록. 단면이 작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농담 삼아 제가 이야기하는데, 자, 옆에서 살살 있잖아요. 약 올리면 팍 약 올리면, 다른 사람들 너무 약 올리면 안 된다 했죠. 맞죠? 그 뇌 구조에 그거 담당하는 게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 있잖아요. 노루 얘들이 있죠. 사슴 성질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요. 약 올리면 안 돼요. 제가 노루가 여름에 몰라 누구한테 쫓겨 내려왔는지 막 있잖아. 얼마나 급했으면 사람이 모내기 하는 논으로 논에 들어왔어요. 논에 보면 어떻게 돼요? 진흙이죠. 힘 못 써요. 몇 번 왔다 갔다 거기 잡혔어. 그리고 매놨는데 제가 어른들은 못 신게 하고 제가 옆에서 약 올리 뛰면 죽대. 제가 풀 같은 거 가지고 코 있는데 살살 간지키고 이랬거든요. 죽더라고. 그래서 나는 몰라, 내가 죽은 게 안 돼야 되니까 도망갔는데 진짜 죽더라고요. 약 올리니까. 그래서 약 올리면 안 됩니다. 자, 단면이 찍을수록 중성화가 빨라집니다. 그거 좀 보시고, 그다음에 염에는 소금입니다. 소금이 영향을 주는 게 염이죠. 염분이. 그러면 보통 염분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바닷가 있죠.
해안가에는 공기 중에도 염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분이 콘크리트 침투해서 또는 첨가되는 경우죠. 바닷물인데 해사를 사용하는데 해사를 염분을 제거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제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게 강알칼리 소실이 돼서 철근 부식시켜서 균열을 유입시키는 것이 염해입니다. 그래서 염해는 영향을 했죠. 철근을 부식시켜서 콘크리트에 뭐가 생긴다? 균열이 생겨.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구성마다 저하를 가져온다. 내구성은 이걸 내구성이라고 했죠. 원래 품질 그대로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입니다. 그럼 부식 안 당하고 균열 안 생기고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뭐다? 내구성인데 내구성이 떨어진다 겁니다. 그럼 대책은 염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염분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철근이 부식되니까 문제니까 철근이 부식 안 되는 철근을 사용하라 이거예요. 근데 아염도건 철근 사용하고 뭐 이런 거 하면 되는 문제가 이거죠. 이런 철근을 쓰면요 부착력은 좀 떨어져요. 철 자체가 누구하고 콘크리트하고 뭐가 됩니까? 부착력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건축에 보시고 그다음 이제 뭐 코팅해도 되고 이런 건데 문제가 이제 부착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거 체크합시다. 6번에 물 시멘트비를 어떻게 작게 한다. 물을 적게 써라 이게. 자, 물 시멘트비는 뭐 뒤쪽에 가서 하는데 미리 간략히만 해줄게. 물 시멘트 비라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물 결합제 비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겁니다. 자, 시멘트 중량에 대한 시멘트의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비예요. 물의 중량비. 이걸 물 시멘트 비라 이 백분율 나타낸 거예요. 이게 물 시멘트 비예요. 물의 중량 얼마나 사용했냐 이게. 물을 많이 넣으면 문제가 물 시멘트 비는 시멘트의 중량에 대한 무슨 비다? 물의 중량비, 물을 얼마나 사용했느냐. 물의 중량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 이것을 물 시멘트비라고 칭해요. 그럼 왜 물을 많이 사용하면 중성화가 빨라지고 적게 사용해야지 느리지는가 하면 염해도 이거죠. 물 시멘트비를 많이 쓰면 물의 사용량이 많다는 거거든. 그러면 원래는 수화작용에 필요한 물만 넣고 비비면 배합 자체가 안 돼요. 배합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물 시멘트 정확한 수화작용에 필요한 물만 딱 넣어가지고 그람수 쫙 제가 넣을게요. 비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래도 있죠, 자갈 있죠. 같이 넣어야 같이 비벼야 되니까 비빔이 안 돼요. 그래서 비벼도 비벼야 되지만 비빔도 해야 되지만 뭐다? 콘크리트 부원을 유동성도 확보해야 되거든. 그럼 실제 사용하는 물은 소화장에 필요한 물에 만약에 20kg가 필요하다. 그럼 20kg를 넣는 게 아니고 한 60kg 전후 넣어요. 많이 넣어요. 그러면 그 잉여 수분이 어떻게 증발을 해요. 잉여 수분이 증발하면서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입술에 왜 균열이 가는가 하면요. 수분 증발 때문에 생겨요. 겨울에 건조하니까 난방을 하니까 건조해지니까 수분 증발하면서 째지는 거죠. 그래서 입술 째지는 사람들의 주특기가 입에 침 발라요. 맞죠? 침 안 바르는 사람들은 입술 안 째져요. 이게 입술을 무는 습관이 있거나 맞죠? 안 봤어요? 꼭 보세요. 누가 째지나 보면 입술에 침 바르는 사람들이 째져. 왜? 건조 수축하면서 째지는 거야. 그래서 여성분들이 입술 잘 째집니까? 안 째지죠? 왜? 바르니까 수분 증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성분들도 안 째지는 방법, 리크림 있죠? 크림 바르면 안 째지는 거예요. 간단한 이론에. 아니, 여러분은 뭐 콘크리트 찾을 필요 없다니까? 뭐 건조 수축 나오면, 균열 나오면 사람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외우자 이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작게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콘크리트 구조의 장단점이 있죠. 뭐 시험 거의 다 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콘크리트는 철근, 피부, 내하, 내구의 장점이죠. 그리고 내풍, 내진적 다 됩니다. 그런데 4번 체크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요. 얘가. 그래서 아파트 그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점이 이거예요. 그 단점 1회 자체 중량이 무겁습니다. 자중이 전체 중에 90에서 95%예요. 쉽게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에
철근 콘크리트 자기 무게가 90에서 95%예요. 그럼 우리 책상 넣고, 맞죠? 교탁 넣고, 칠판 걸고, 사람 들어오고, 이런 거죠? 세 발의 피다, 이거야. 이거 이 마감 이런 거 얼마 안 된다, 이거야. 전체 무게, 자기가 90에서 95%야, 자중이. 엄청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무게가 이거면 2.4톤이거든. 1 입방메다가. 2.4톤에 해당이 돼. 1세제곱미터가. 2.4톤이야. 2,400kg다, 이거야. 사람 몸무게 무거운 사람 해봤자 얼마밖에 안 돼요? 뭐, 진짜 많이 나가서 뭐 몇백 킬로, 200 몇 킬로 나간다 치자. 맞죠? 보통 우리 웬만한 거 나가면 100 몇 킬로가 막, 아이씨, 돼지 이래잖아요. 아이, 60킬로, 뭐, 70, 80킬로 나가는 사람 돼지 이래 안 하잖아. 맞죠? 2.4톤입니다. 그래서 자중이 무겁다는 겁니다. 그리고 습식 구조가 되어서 공기가 어떻게 길다? 공사기간을 줄여서 공기라고 해요. 공사기간의 준말이 공기라고 해요. 공기가 길다. 그리고 재료의 재사용이 조금 곤란하죠. 그래서 지금 뭐 사용하자고 합니까? 순환용 골재 좀 사용하자고 하고 있거든. 순환용 골재 나오면 이게 뭔가 하면 순환용 골재가 기존 콘크리트 채취하는 골재 순환용 골재라고 해요. 재활용 하자 이게. 그럼 여러분들 재활용이 좋겠어요? 저기 재활용 폐타이어가 재활용 재생타이어이죠? 그 여러분들 재생타이어 잘 살려고 합니까? 공사 기간의 준말을 공기라고 해요. 쓰더니, 다른 거 막 적는다고 바빠서 그래. 공사 기간의 준말을 공기라고 했죠. 공사 기간이지. 그래서 아파트 봐요. 분양하고 한 3년 전후 정도 없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택법의 주택 상한사채 상한기간이 그래서 3년이에요. 상한기간이 3년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공사기간이 길어. 그래서 주택으로 상한하는 현물로, 주택이라는 현물로 상한하는 해사채잖아요. 그 주택 사채 상한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근데 철골구조 이런 건 공사기간이 짧죠? 근데 철근 콘크리트 공사기간이 제일 길거든. 자, 그 다음에 보시고, 그다음 형태 철거, 파괴 철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강도 계산이 복잡하고, 전음도 크다. 이게 단점, 책까지 전음도가 큰 건 단점이야. 그래서 오늘 콘크리트 벽에 길을 딱 대봐요. 오만 소리가 다 들립니다. 한 번도 집에 벽에다 길을 대본 적 없죠? 오늘 가서 길을 한번 대봐요. 전음도가 커요. 그래서 층간소음이 생긴 거예요. 위층에서 애가 팡 뛰니까 쿵 소리가 나죠? 전음도가 커요. 그런데 위에다 7번에 장점에다가 7번 적어놓으세요. 차음성이 큰 거는 장점이에요. 차음성이 큰 거는 장점이에요. 장점에 7번 해가 써놓으세요. 음을 차단하는 성질은 커요. 그래서 자, 제가 여기서 강의해도 아래층이나 위층에서 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아래층 위층에서 차음이 안 돼요. 음을 차단 못해가지고 소리가 들리면 좋겠어요? 안 좋죠? 음을 차단한다. 그래 위층 아파트에 소음이 들리기 쿵 애들 소리가 들리죠. 진동이 들리는 거잖아. 청소기 윙 끌고 다니니까 그 진동이 들리지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아, 위층에서 말하는 소리가 다 들리면 아, 짜증나지. 맞죠? 잘라고 하는데 침대에 딱 넣는데 위에서 네가 잘라고 하니? 이러니까 그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짜증나서 잠 안 하죠. 맞죠? 그래서 차음성 큰 건 장점입니다. 봐두시고. 그리고 구조계획 부분은 지금은 안 합니다. 구조계획은 한 번도 들어간 적도 없고, 구조계획은 좀 그런가 봅니다. 안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135페이지 잠깐 휴식해서 콘크리트 파트 하도록 하겠습니다.